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작수사 국정조사 특위가 전현직 검사들을 국회 정인으로 불러들여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재명과 연루돼서 숨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검사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대체 몇 사람이나 죽어야 하느냐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번 이상 등장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이재명이 몸통인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을 제외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재명을 또 다른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대장동이나 대북 송금 사건이나 검사가 되건 특검이 되건 공소 취소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중에 100% 법 왜곡죄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공소 취소라는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 등을 조사한 이주영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는 심지어 지난달 신장암으로 신장절제 수술을 받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정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특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검사들을 악마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이 검사가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국조특위는 대장동과 상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비롯해서 40여 명의 검사를 국정조사 정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국정조사장으로 불러들여 온갖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완전히 동네북 신세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민주당의 표적이 돼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대장동과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을 지목해서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와 연수원 동기인 박 검사가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 이주용 이야기라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금 길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용 검사가 대장동과 위례 사건이 항소 포기되면서 느꼈던 좌절감과 그 이후 시작된 수사검사에 대한 사냥 등으로 함께 느꼈던 분노와 울분이 잘 드러난 글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주용 검사가 국정조사의 정인으로 소환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인 연결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주용 검사가 작년부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이주용 검사와 저는 작년부터 자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이주용 검사가 서로 친한 동기 사이여서가 아니라 현재 정부 여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였고 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주용 검사에게 연락한 날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형수님께서 이 검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여 직접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몰랐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주용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연이어진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되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간 블랙아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정과 일밖에 모르고 누구보다 강직했던 이주용 검사의 심신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시작했던 계기는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된 직후 이주용 검사는 항소를 위하여 항소 이유서, 항소 소장,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 정진우가 지휘부인 법무검찰은 실무진과의 아무런 토론도 없이 항소 제기 기한의 만기까지 항소장 제출을 지연시키더니 끝내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그때 이주영 검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주영 검사의 좌절을 보면서 저도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새 정권 들어 검찰권 악용을 나무라던 자들이 합심하여 범죄자들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검사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만한 검찰권 악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검찰은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인 자들은 그 항소 포기를 주도한 자들입니다. 그 와중에 만기 칠남 임원정 검사장은 자신의 14년 전 그 무죄 구형 전력을 자랑하면서 그냥 항소장 접수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에 대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로 당시 이주영 검사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주영 검사의 심신에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이 된 사건은 위례사건 항소 포기 사태입니다. 위례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거의 같았는데 위례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보니 비록 무죄 선고가 되었지만 그 이유는 대장동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장동 사건의 판결 논리가 극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위례사건의 판결에서 항소 포기된 대장동 사건의 논리가 극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항소할 경우 1심 결론을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항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겠지만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중앙검사장 박철우 검찰총장 대행 부자형까지 항소하는 것으로 결재하였고 항소 제기 만기 전 진작에 법무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항소 제기 기한의 만기날이 되었고 그날 이주영 검사와 저는 설마 대장동 판결이 법리적으로 극복이 되었고 법무부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까지 항소를 포기하지는 않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이주영 검사에게 법무부에 보고됐으면 이제는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항소 포기를 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항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도 저와 이주영 검사 모두 이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겪은 터라 조마조마하면서 지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이 고려한 결과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공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이전에 검찰 지휘부는 실무진과 어떠한 법리적 토론도 없었고 처리 방향에 대한 예고도 없었습니다. 소문대로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검사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항소 포기가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항소 포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을 것입니다. 위례 사건의 항소 포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에서 정승호, 이진수, 구자연, 주민철, 박철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깜깜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들이 주도한 항소 포기 덕택에 범죄자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영 검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주영 검사가 검찰 지휘부에 대해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파놓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가 자신의 능력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맺힘이 잦아들기도 전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 조사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 규정을 신호탄으로 삼아 집권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수사검사들에 대한 사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을 위해 피고인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도대체 어떤 모의나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한 피고인들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욱은 검찰이 강압하여 허위 진술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우리에게는 진실을 추구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외로이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죽어갈 시간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좌절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환멸감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심지어 3월 하순경 암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병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수술과 입원 일정으로 국정조사에는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는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국회는 내가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불출석으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주영 검사에게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사유가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넸습니다.
이주영 검사는 이번 중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동료 선후배들이 부당하게 소위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에게 걱정과 한탄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수 최고의 검사는 이주영 검사이다 라는데 저는 물론이고 모든 검사들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영 검사만큼 반듯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서 기록과 증거 보면서 일하고 집에서 아이와 시간 보내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취미나 유흥도 즐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무검찰 지휘부는 이주영 검사에게 검사의 혼이 담긴 사건을 강제로 빼앗아 망가뜨렸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영 검사를 조작검사로 날조하면서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생명을 빼앗기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주영 검사에게 언젠가 형님, 실제 삶이나 역사에서 꼭 사필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주영 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주영 검사는 저보다 2살 형임에도 저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죠. 하지만 가급적 사필 규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라고요. 이렇듯 어떤 경우에도 이주영 검사는 냉소적이지 않고 희망을 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검사 이주영이 이번에 얼마나 좌절을 하고 환멸을 느꼈던 것인지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최고의 검사 이주영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낸 국가인재이고 그 검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피해자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꼭 이렇게 다 부수고 파괴해야 하는 것인지요. 형님 빨리 쾌유하시고 돌아오세요.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사필 규정을 만들 노력은 어디서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상용 검사의 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기록과 증거에만 매달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비극의 뿌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필 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던 이주영 검사의 그 맑은 신념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주영 검사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정의로운 모습이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